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년 입시 분석 설명회를 이제 1월 말 2월 초쯤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변화된 입시 내용 그리고 자사고외고 국제고 관련된 내용들의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3부터 이제 대입이 완전히 개편되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좀 크게 좀 모시고자 해가지고 여성회관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신 분들 중에 저희 자녀분이 중학교 1학년이다 혹시 손 들어주실래요? 중학교 1학년이다? 오, 예, 중학교 2학년이다. 중학교 3학년이다. 예, 이제 요 되게 많이 오셨는데 요 중3, 중1, 중3 전부 다 중1, 중2, 중3 전부 다 바뀐 대입을 기준으로 개편안으로 진행을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혹시 지금 우리 자녀 중학생 말고 나 우리 큰애가 지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 입시 선배님들이시죠. 그렇죠? 이미 입시를 전쟁을 한 번씩 치르시거나 치러야 되는. 근데 이분들이 치룰 입시랑은 좀 약간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큰애랑 작은애가 두 번 다른 입시를 치른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대입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랑 작년의 입시 결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대학 입시가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들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가 필요하고 경쟁률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먼저 대입 개편안. 그러니까 대입 개편안에서 특히나 수능 위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수능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정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수능 외에도 정시 외에도 수시가 있잖아요. 수시를 할 때 크게 바뀌는 게 고교학점제. 내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서 평가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뭘 더 신경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시에서 논술이랑 실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가는 교과랑 종합전형에 대해서 현재 트렌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자리를 좀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저희 설명회를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 학교별 분석. 용인외대부고랑 이제 북일고, 상산고, 김천고 등에 대한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랑 외고, 국제고, 성남외고, 수원외고, 과천외고, 동탄국제고 등에 대한 학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면접 질문들, 출제된 면접 질문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비평주나 일반고 중에 기숙사가 있는 비평주나 일반고가 있습니다. 화성고라고 유명한 학교도 있죠. 양서, 세마 이런 학교들에 대한 내신 컷과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 이런 거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트 입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가져볼 겁니다. 시작을 할게요. 작년 12월 말이죠.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6월 달에 개편안이 발표되려고 했었는데 이래저래 좀 많이 미뤄졌어요. 작년에 킬러 문항 이슈가 좀 심했었거든요. 킬러 문항 이슈 때문에 6월 달부터 쭉 미뤄지다가 작년 말에 드디어 입시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크게는 일단 이 수능 과목 체제에 대한 변경과 고교 내신 체제에 대한 개편 이 두 가지가 메인 화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예고제에 따라서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는 3년 전에는 이 확정안이 나와야 돼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대상이 현재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이하 학생들입니다. 대입 개편안의 정시를 좀 키워드를 말하자면 일단 문이과 수능이 통합된다라는 이야기랑 그리고 구등급제는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제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설명드릴 내용일 것 같아요. 정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까 저희 큰애 있으신 분들 어머님들은 요 수능을 좀 치르시게 될 겁니다. 국어, 수학, 기타 탐구과정은 상대평가,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운행되는 현행 수능 제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작 언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예요. 통상 문과생들은 확통을 선택하고 이과생들은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거의 기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수능 선택하면서 이미 문이과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탐구는 더 심하죠. 탐구는 과탐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거나 사탐 9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 우리 현 고등학교 3학년이 올해 수능으로 사탐 하나와 과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막 불러다가 물어볼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니? 수능 그렇게 볼 거니?
그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고 했을 때 개통성을 생각하면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는 문이과 통합을 통해 가지고 문과 이과생이 공평하게 평가받는 걸 원하는데 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갈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800가지가 넘어요. 이게 내가 국어 하나 초이스하고 수학 하나 초이스하고 탐구에서 초이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00가지가 넘고 실질적으로 보편화해놓은 경우의 수도 8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유불리가 굉장히 좀 심하고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문과생들이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수원수투에서 아무래도 미적분을 선택한 이과생들보다 성취도가 조금 낮게 나오는 바람에 이제 이과생의 문과 침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좀 유불리가 갈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네, 정부가 보기엔 이게 이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편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선택 과목을 두지 않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작과 언매를 모두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법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국어 문법 공부를 필사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비문학과 문법 공부를 같이 공부해야 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를 날리고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를 통폐합해가지고 이것만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여기서 대수라고 하는 건 현재 수학 1 선행으로 나가면 미적분 1이라고 하는 게 수학 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확률과 통계 선택 안 하면 학교 내신만 보면 되는데 확통을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영역으로 좀 바뀌게 된 거죠. 탐구는 더 급진적인 변화를 맞았는데요. 지금 사탐 9개에 대한 이런 선택 과목들과 과탐 8개에 대한 선택 과목들을 전부 다 배제합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과학만 수능을 봅니다. 1학년 때 배운 공통과학,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사회만 시험을 봐요. 이러면 이제 물화생지 1은 수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화생지 1은 수능이 나오지 않는다. 이 영어랑 한국사는 동일하고 이렇게 되니까 수학에서 이과생들이 소위 이제 봐야 했다라는 미적분이나 기하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정부가 6월달까지만 해도 이거 심화수학이라고 제2외국어 보는 시간에 탐구 다 끝나고 제2외국어 보는 시간에 절대평가부 넣어가지고 할 수 있고 한번 검토는 해볼게 라고 했는데 12월달 확정안이 날아갔습니다. 만장일치로 날아갔어요. 무려.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 미적분이 안 들어갑니다. 네, 미적분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편된 교육과정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죠. 결국 국어는 이제 선택이 아니니까 전부 다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는 수능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과탐이랑 사탐 같은 경우도 이제 과탐, 사탐은 문과생도 과학을 봐야 되고 이과생도 사탐을 봐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둘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이과생들 입장에서 사탐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문과생들한테는 2학년 때 선택 과목 사탐 대신에 공통과학 공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과생들한테는 물화생지 1, 2 힘들었지? 공통사회를 보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에서 미적분 없고 화학이랑 생물 2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공과대학이랑 최상위권 의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현재 수능 같은 경우에는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등급제를 문제를 가지고 변별력을 내야 되는데 킬러 문항 이슈가 나오면서 킬러 문항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것도 지금 정치적으로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론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죠. 매력적인 오답을 통해서 변별력을 가름하겠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적분이랑 물화생지 1, 2가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반도체 학과나 이런 데에서 이 학생을 뽑아야 된다.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내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에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미 2024년부터 시작을 했죠. 정시에서 수능 성적 말고 교과 내신도 같이 들고 와봐. 정성평가 하겠다. 생기부 같이 까보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 전형에서 수능 80% 보면서 가나 답은 정시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 20% 보겠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눈치 좀 보다가 서울대랑 고대가 한다고? 그러면 나도 빠질 수 없지 하면서 2026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에선 학생부 평가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에서 내신 다 망해도 수능 문제 한 문제만 더 맞추면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학력평가랑 수능 초창기 세대 요걸로 정시를 계속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시에서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수업을 학교에서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수능에선 날아갔지만 아마 내가 이과하고 상위학교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미적분을 학교에서 들어야 해요. 미적분을 피하면서 나 미적분 내신은 안 듣고 수능에서도 어차피 미적분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반도체학과 써야지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학과 집어넣으면 정시에서도 아웃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이 현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 생기부를 본다는 거잖아요. 정시에서도. 그럼 이 생기부를 평가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죠. 고교 학점제입니다. 2년 전부터 제가 설명회에서 온라인 설명회나 오프라인 때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격변의 시대가 온다. 계속 얘기했던 그게 드디어 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교 학점제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 과목 선택표입니다. 예, 고교 학점제 기반으로 된 과목 선택표죠. 이번에 개편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1학년 때는 원래 고교 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마음대로 골라서 듣게끔 하는 제도예요. 근데 그러면은 기초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걸 먼저 들어야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할 때 문제가 되니까 1학년 때는 대부분 공통 과목으로 채워줍니다. 초기에는 이 공통 과목에 대한 평가만 상대평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절대평가로 한다고 했었어요. 이해되시나요? 1학년 때는 예를 들어 수지고등학교 300명, 330명이 모두 똑같은 과목을 들으니까 변별력이 있을 거니까 상대평가하자. 똑같이 9등급. 그리고 흩어질 거야. 자,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 흩어질 거야. 그럼 선택 과목 어떤 것 10명짜리 반이 생기고 이러니까 1등급이 없어요. 24명 이하면 1등급이 없으니까 그럼 등급에서 문제가 생기네. 그럼 이건 절대평가 해줄게 했는데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에 대한 이야기,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로 각자 다른 평가 방식을 가지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죠.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1학년 내신. 1학년 내신이 좋으면 수시를 쓸 수 있고 1학년 내신이 안 좋으면 수시를 못 써요. 그냥 수시 yes or로가 1학년 때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현재 강남에 고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율이 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를 수능 보면서 재수하는 게 아니에요. 고1 때 재수를 그냥 박는 거예요. 학교 때려치고 검정고시 본다. 나는 이미 수시 안 될 것 같아. 이런 형태가 생겨버리는 거죠. 또한 2, 3학년 때 그럼 절대평가 싹 다 딴다고?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있었던 고교 내신이 저런 모양이었습니다. A 여부 9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내신 시험이 엄청 다 쉬웠죠. 점수를 퍼줬단 말이에요. 변별력이 안 생겼어요. 그러면 이러한 변별력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답은 5등급제라는 개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를 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가 절대평가 점수를 믿겠어요? 무조건 또 상대평가 점수를 믿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기존에 하던 9등급제가 너무 좀 타이트하니까 이게 5등급제로 변경을 했죠. 현행 5등급제로 변경되게 되면 10% 이내가 1등급, 34%까지가 2등급, 66%까지가 3등급인 이런 형태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5등급제로 변경되게 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뭐냐면 가정의 평화예요. 자, 우리 아들이 와서 엄마 나 9등급 중에 3등급 맞았어. 그럼 천불이 나는데 뭐라 말은 못하겠고 그 와중에 다음 학기에 엄마 나 이번에 실수해서 4등급 나왔어. 그러면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9등급 중에 3등급, 9등급 중에 4등급이야 라는 엄마의 그 아들의 말과 엄마 나 5등급 중에 2등급이야 라는 말은 느낌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5등급 중에 2등급이면 위에 한 등급이거든요. 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등급 컷을 보시면 10%면 11%까지가 2등급이었단 말이에요. 22%까지가 3등급이고 40%대까지가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3, 4등급 맞았던 애들이 똑같은 등수를 맞았는데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엄마 나 5등급 중에 2등급이다. 그러면 그래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경쟁의 압박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물론 아이들 사이에 요 경계에 있는 이 경계의 압박은 당연히 더 크겠죠. 하지만 전체 이 경계에 요 마디마디가 개수가 줄었으니까 이 경쟁 압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무스해집니다. 근데 경쟁 압박이 줄어든다는 건 당연히 학교가 기존보다는 변별력의 문제에 휩싸이게 되죠. 똑같은 1등급인데
1등급이 10%면 수지고등학교나 풍덕고등학교 이런 정원 300명이나 330명 때는 상위 33등까지가 1등급인 거죠. 그럼 전교 1등이랑 전교 33등이 똑같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약간 그죠? 억울하죠. 전교 1, 2등 입장에서 좀 억울합니다. 그럼 이러한 변별력을 아마 대학교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중에 방법이 주로 성취도. 그러니까 네가 1등급인 건 알겠는데 A로 1등급이야? B로 1등급이야? 그러니까 90점이냐 80점이냐 같은 이런 부분. 그리고 성취도 비율. 너희 학교 시험 쉬웠니 혹시? A등급이 90%라고? 그건 좀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정성평가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특히나 원점수를 반영하는 형태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1, 중2, 중3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 내가 몇 등급이야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1등급이라면 원점수를 어떻게 받느냐를 상당히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생부 교과전형 수시에서 석차 등급과 원점수를 비교했을 때 1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는 90점 이상이랑 같이 환산 점수를 불리고 있어요. 이건 일부러 PPT에 집중하시라고 자료에 안 넣어놨어요. 네.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환산 점수 200점을 보면 90점 이상이면 환산 점수 1등급이랑 똑같이 쳐줍니다. 교과전형에서. 이게 2022학년도부터 이렇게 진행됐어요. 수학뿐만 아닙니다.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점수대를 조금 더 차등해가지고 90점, 85점, 90점, 80점, 85점 이렇게 스케일을 해놨어요. 1등급 맞는 거랑 90점 이상이랑 동일하게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교과전형에서. 이랬더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 대학교 입장에선 성적은 높고 우수한데 그 학교가 너무 빡세서 등급이 낮은 애들을 구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평균이 90점이에요. 엄청 잘해요. 애들 모두 다 잘합니다. 근데 91점과 90.9점과 등급이 갈렸어요. 억울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원점수를 기반으로 한다면 환산 점수를 그대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2021학년도엔 이 전형이 저게 없었는데 2022학년도부터 저 전형이 신설됐거든요. 저희 개편되고 나니까 한국 외대 기준으로 이제 외고랑 국제고 학생들의 합격률이 확 오릅니다. 외고 국제고 애들은 애초에 자기 등급은 3등급 내지 4등급 받는데 점수는 90점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 상대적으로 등급은 낮지만 우수한 학생들, 좋은 학교에서 올 수 있는 친구들을 뽑을 수 있는 전형을 이런 식으로 신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원점수를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상위권은 더더욱이요. 이러한 전형들이 생길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형들을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떨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건 수시 중에 소위 일반고가 유리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것이죠. 전교 1, 2등이 우선권을 가져가는 좋은 평가를 받는 전형입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는데 일단 학교장 추천, 내신 정성평가, 그리고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 이제 이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가 제일 유명하죠.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끼리 경쟁을 해서 면접으로 변별력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능 최저로 커트라인을 잡는 이런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실제로 최상위권 대학인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봤을 때 추천서인 지역균형 전형, 지균의 추천서를 서울대는 2명 이렇게 줍니다. 옛날엔 티켓이라고 불렀어요. 해당 고등학교에 서울대 티켓 2장 나갑니다. 서울대에 수시를 쓸 수 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자, 어머님들이 고3 이제 그 입시 부장님이십니다. 이제 서울대에 2명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이 추천서를 주겠습니까? 전교 1등, 2등한테. 옛날에 문과 1등, 이과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전교 1, 2등한테 주겠죠. 자, 그럼 그 다음 학교의 연대, 고대 보면 추천 인원이 10명, 12명이에요. 그러면 연대에게 전교 3등부터 전교 12등까지 이렇게 주면 되나요? 고대에게 뭐 13등부터 24등까지 주면 되나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전교 한 24등만 되면 고대에 추천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시는 6장까지 쓸 수 있죠. 전교 1, 2등이 서울대, 연대, 고대 추천서 일단 다 가져가고 남은 것들 가지고 3등부터 또 배분되고 이런 식일 거예요.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서 추천서를 통해서 교과 전형을 쓴다는 건
내가 전교 한 20등 정도 이내엔 들어야 이름을 들어본 괜찮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또한 서류에서 나랑 비슷한 성적대에 전교 1, 2등끼리 경쟁을 한번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면접도 보게 되죠. 이 면접을 통과하고 나면 수능 준비도 해야 됩니다. 허들이 많죠. 네. 상대적으로 요 서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사고나 외국 국제고보다 일반고가 난이도가 낮으니까 난이도가 낮다는 말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외대보고 전교 1등하는 난이도가 높냐 수지고 전교 1등하는 난이도가 높냐 요 차이인 거예요. 전교 1등하는 난이도 자체는 이미 언터처블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자 지금 요 내신 부분이 아까 5등급제로 변별력이 애매해졌잖아요. 변별력이 애매해졌어요. 그럼 이거 학교장 추천만 딱 떼고 보고 요거가 정성평가되는 거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치화할 수 있는 걸 정성평가로 바꿔가지고 돌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됩니다. 면접은 구술 전공 면접으로 변경되게 되고요. 요거는 자사고 외국 국제고나 이런 데에서 하는 면접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종합전형이랑 교과전형의 경계가 앞으로는 희미해질 거예요. 전교 1등이 너무 많은 세상이 옵니다. 1등급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 와요. 원점수가 높은 친구도 많은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은 결국 차이를 어디서 둬야 되냐면 생활기록부랑 면접, 수능 최저에서 둘 수밖에 없어요. 교과전형이랑 그리고 종합전형은 차이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점수, 성취도 비율 등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목 수업 같은 거를 들을 때 세팅 얘기하는 거예요. 전공 역량이라고 썼지만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학교 그 수업을 들을 때 해당 선생님이 어떤 세특을 써주느냐 같은 게 정성평가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어차피 점수는 높은 거 알겠고 네가 거기서 무엇을 보여줬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과목들도 내 진로에 연결되게끔 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유명한 테스 형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소크라테스 형이고요. 한 명은 지금 되게 워너비 중에 한 명이 히포크라테스 형입니다. 자, 이 형은 네, 서울대 철학과 가고 싶대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나 서울대 철학과 가고 싶은데 고대 그리스로 가야 취업할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만약에 수시를 쓴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업 중에 뭘 들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도덕 부분에 사회과학과 윤리와 사상 이런 것들을 듣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철학에 대한 사색을 했고 탐구를 했는지가 세부념의 특기사항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탐구학습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고 학교 생활기록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애들은 내신 대비하기 바빠요. 그래서 이거 세특을 결국에 나중에 가면 어머님들이 막 미친듯이 뛰어다닙니다. 이 세특 어떻게 채워야 되냐,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데 내신 대비해야 된다는데 엄청 바빠집니다. 또한 잘못 선택해가지고 나는 서울대 철학과를 가고 싶지만 역학과 에너지를 듣겠다. 이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진로 연계성에 대한 부분과 그 안에서의 세분념의 특기사항이 중요한 게 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적과 등급만 가지고도 변별력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모호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면접을 볼 때 면접 역량치나 수능 최저에 대한 조건도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근데 고3 때 많이 해요. 고1, 2 때 저거 앞에 거 다 쌓아놓고 고3, 2학기쯤 되면 이제 면접에 올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연대고대 학종 같은 경우에는 면접 비율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학생부에서 변별력이 어느 정도 갈렸다고 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면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학종 결과 같은 거를 보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비율이 높지만 이게 종합 전형에서 계열이나 학업부수로 가면 일반고 비율이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면접을 못 뚫어내서 그래요. 이 면접을 하는 행위가 다양한 토론 활동, 내가 했던 주도적인 학습에 대한 경험 이런 걸 토대로 내가 독서 경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역량치를 보여주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일반고에서는 좀 채워지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정시는 수능 준비할 때 학업량은 좀 문과이니까 조금씩 변화한 게 있어요. 하지만 부담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학이랑 과학 쪽에서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해야 됩니다. 사탐 버리고 공통과학 하라 그러면 사실상 학업량 증가라고 봐야 돼요. 사탐은 암기하면 되는데 과탐 같은 경우에는 암기 플러스 이해까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렵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줄어들었으니까 학습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도 맞아요. 미적분을 안 해도 되니까. 사탐 공부하는 거 과탐에서 원투 안 하잖아.
화학원, 뭐 물리원 이런 거 안 하는데 공통사탐 하는 거야. 대신에 이제 국어가 조금 압박이 좀 있고, 국어는 모두 다 학습이 필요하니까. 대신에 학업량은 감소했지만 공부가 가벼워진 건 아닌 게 표본이 모두예요. 표본이 이제 우리들끼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거라니까 실수 하나 하는 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건 되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내신도 신경 써야 될 거고 우리 아이들이 대입하게 될 때는 실제로 정시에서도 대입을 꽤 하게 될 거다. 좀 눌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개통성에 맞게끔 미적분이랑 기하를 학교에서 선택해가지고 듣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과학 같은 경우도 의대 가고 싶으면 화학이랑 생물, 특히 생물2 무조건 들어야죠. 진로 연계성 부분에서는 다른 것들도 더 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개통성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정시를 쓴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수능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도외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 전형은 정시 교과 전형 종합 전형과 구별이 힘들어질 정도로 모호해질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애초에 일반고에게 조금 불리해지다 보니까 이 둘을 조합하면 일반고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기반으로 한 것들에서 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애매해지게 경계가 애매해지면 일반고 입장에서는 수시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보이게 됩니다. 석차 등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변별력이 좀 줄어들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점수를 많이 챙겨라. 제가 오늘 많이 드리는 얘기죠. 원점수를 챙기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점수 말고도 이제 다른 것들로 변별력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교과학습 발달사항 종합평가, 세특, 생기부 세특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부 세특 같은 거에서 변별력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된다?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이 경계가 애매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경계는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등급이 종합전형에서도 의대 가려면 1.05 등급 이 정도 요구됐었어요. 애초에 등급이 깡패였던 그런 전형들인데 이 등급이 모호해지니까 선택 과목과 원점수로 일반고 입장에선 이렇게 승부를 좀 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이렇게 드렸어요. 대입 개편안을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이런 변화에 되게 좀 웃고 있는 학교들이 있죠. 네. 작년 6월에 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교육부에서 발표된 내용에서 드디어 오래 끌었던 정부가 바뀌면서 올해 5년 이상 끌었던 449 외국 국제고의 존치 여부에서 2025년도까지만 해라고 하는 걸 법안을 폐지했습니다. 존치가 확정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3년 전만 하더라도 외대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외대부가 일반고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처인구에서 어떻게 인원을 끌어오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다 없어졌죠. 더군다나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외고가 커리큘럼이 조금 낡았어요. 요즘 21세기에 누가 외국어를 고등학교 생활에 3분의 1을 때려야 돼요. 이건 좀 힘들죠. 일본어 같은 거를 3분의 1 이상을 수업을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낡았으니까 외고 국제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 혹은 외고권이 자사고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로 전환하겠다고 되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교장 선생님도 지금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부산에 있는 부일외고가 작년에 이제 자사고로 변경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외고권이 이제 좀 날아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존치 확정됐고요. 이제 더 이상 없어질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새로운 유형의 학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올해 일어나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이건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아마 내후년이나 좀 장기적인 미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입 변화 애초에 유리한 건 사실이었는데 더 유리하게 지금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고 이제 뭐 없어질 걱정도 없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원점수 같은 경우도 용인 외대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평균이 93.5점입니다. 네. 이게 9등급제로 가면 내가 92점을 맞았는데 5등급이 바뀐다, 6등급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원점수가 되면 이게 뭔가요? 전부 다 높은 등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수원외고, 성남외고, 경기외고, 특히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 수학이 좀 빡센 학교인데 경기외고 같은 경우도 입학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수학 평균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면서도 등급은 낮아요. 경제 입학을 치열하니까요. 비평준화 일반고, 화성고 같은 경우에 전교 1등권 내신들만 모아놨죠. 거기는 전교 1등을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원점수는 높아요. 열심히 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변경되는 정책에 웃어주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세로 지원 인원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볼게요. 2023학년도 중3, 현재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황금돼지 D라인. 이때 학령 인구가 한번 팍 튀었어요. 전체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인구가 거의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때 이제 외고국제고 지원자 수가 증가폭이 딱 요 정도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늘었어요. 증가폭이. 자, 근데 작년에 이제 입학한 친구들을 보면 학령 인구가 5% 정도 감소를 했죠. 그럼 통상 표본적으로라면 똑같이 5% 정도 감소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간 줄어드는 정도, 외고국제고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전국단위 자사고도 늘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호하는 것이 얼마나 선호가 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고국제고는 증가폭이 저희 예상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요건 현재 일반고 가서 수학으로 이제 승부를 보다가 문과생인데 수학 내신 때문에 수시를 못 쓰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쪽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학교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들으러 오시는 어머님들 되게 많죠. 이제 외대부고, 상산고, 북일고, 김천고 이런 학교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자, 외대부고 3년간 경쟁률입니다. 전국단위 경쟁력이 2023학년에 확 올랐다가 요번에 한번 주춤했습니다. 요게 재수율과 일부 관련이 있어요. 외대부고 통상 재수율은 약 40% 정도입니다. 왜 40% 정도인가 하면은 정시정사로 성공한 친구들과 일부 이제 5등급, 6등급 이하 친구들 중에서 정시정사로 정시 성공한 친구들 제외하면 재수를 좀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가 합격시킨 친구들 중에 재수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제가 성대 가려고 외대부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성대는 이미 들어갈 수 있는데 재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율이 좀 높은데 요 학년도가 지금 개편, 지금 여러분 1년 선배입니다. 이 학년도 진학한 친구들이 재수를 하면 지금 중3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수능 바뀐 거 보셨죠? 이 친구들 물화생지 원투 공부하고 미적분 공부하고 못 써요. 다음에 수능에. 이 부분이 전국 단위에서 상당 부분 영향이 좀 있다 라고 보여요. 그럼 전국 단위는 그렇다 치는데 그럼 지역 단위는 왜 안 떨어졌어?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왜 안 떨어졌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남부 중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수지랑 광교 이런 쪽이 축전이. 애초에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재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가서 재수하나 외대부 가서 재수하나 똑같다. 어차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외대부고 지원하려면 국영수사가 올 A는 필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올 A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은미체, 뭐 이제 제2외국, 기술과정 다 A여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국영수사가 A면 되고요. 저희 어머님들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 외대부고 가려면 저희 애가 200점 만점에 198점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신 필요 없습니다. 가내신이라고 불리는 봉사활동 점수, 상장 점수 필요 없습니다. 상장 빵, 봉사 빵이어도 합격한 케이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신 A는 필요해요. 국영수사가 올 A는 필요하다. 자, 다음 자기소개서. 요건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혹시나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대부고 자기소개서에 외대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외대부고 공식 그 양식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양식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외대부고 홈페이지에 그 나와 있는 그 지원 자격 요건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양식은 외고국제고 거 그대로 교육청에서 제시한 거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대부고 거랑 자기소개서 양식이 외고국제고 양식이랑 똑같아요. 1500자 순정에 네가 왜 들어오고 싶은지, 너 이제 중학교 때 뭐 했는지, 들어와서 뭐 할 건지, 인성 영역 이런 거 쓰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도학습에서.
자, 근데 들어보세요. 지금 학생들도 좀 있는데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 적 언제예요? 내신 대비할 때죠. 내신 대비할 때 플래너 짜가지고 계획한 거. 그래서 이제 자기 학습 공부 방법을 써요. 나는 시험 공부 이렇게 했다. 나는 학원에서 준 단어집 달달 외웠고 수능 기출 문제를 풀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조금 원 스텝 정도 더 가면 내가 영어 원서를 읽었고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영어 원서를 읽으려고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하이탑으로 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저 순정에 해당하는 이거를 그냥 읽어버리면 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내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탐구해본 경험을 쓰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쓰게 됩니다. 예, 공부 방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방법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뭘 하냐면 아까 이제 우리 합격생들이 매번 이야기 영상에서 쭉 나왔던 게 동아리 같은 거, 자율 동아리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경험, 내가 내신 대비 말고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거 하다가 이 부분은 수행평가 하다 보니까 흥미가 좀 가, 호기심이 들어. 그럼 이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걸 내가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검색하고 이게 맞나? 진짜인가? 실험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의 특징이 외대부고는 들어와서 애들을 가이드해주질 않아요. 외대부고는 들어와서 야 놀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아. 동아리 니들끼리 알아서 해. 고무선생님 붙여줄게. 활동 뭐 하고 싶은데 토론하고 싶다고 해.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동아리도 자기들끼리 면접 보고 선배가 면접 봐서 합격 불합격 결정해주고 동아리 동시에 몇 개씩 뜨는 거 다 오케이고 방과후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내가 스스로 주도해가지고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으면 들어가서 그냥 도태돼요. 방과후에 뭐해? 그러면은 4시 이후부터 이제 그냥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학습 부분은 스스로 내가 찾아서 무언가를 해본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대부고는 세분열 및 특기사항을 학생에게 직접 한번 작성해보라고 논하죠. 그러니까 탐구보고서 같은 거를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학생들이 수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애초에 그런 능력치가 있는 학생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부터 그러한 활동들이 들어가야 돼요. 인성 영역은 갈등 해소 쪽은 웬만하면 쓰지 말고, 그러니까 친구 A, B랑 싸웠는데 내가 와서 A 이야기 들어주고 B 이야기 들어주고 둘이 악수, 화해, 이런 느낌 말고 주로 협력심이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메인으로 쓰게 됩니다. 주로 이제 임원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그리고 조별 과제에서 내가 어떤 기여해본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근데 점수화되지 않아요. 얘는 평가 방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소개서는 뭘 하기 위한 수단이냐면 면접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못 써도 탈락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소개서에서 나온 내용들이 진짜인지 그런 주도학습을 실제로 했는지를 면접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아이들의 문체로 되게 뭔가 좀 구성이 막 치밀하지 않고 러프한 것 같은데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소재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표현을 엄마들이나 이제 아빠들 손 거쳐서 또는 선생님 손 거쳐갖고 표현이 막 되게 멋있어요. 나이스해요.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문장을 압축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막 손을 봐주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접이에요. 면접은 15분 동안 3개 문항을 보는데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3개 질문 문항이라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 딸이 나한테 내 관심 분야에 대해서 3, 4분 정도 엄마 앞에서 떠들 수 있는 정도의 역량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제 관심 분야가 특히나 학문적이어야 되죠. 자기 좋아하는 게임이나 아이돌 이야기 3, 4분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과학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실험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였고 이런 걸 고치려고 내가 이런 걸 해봤고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이게 진짜인 것 같아. 다른 사람 것도 찾아보니까 이렇대. 그래서 다음엔 이런 걸 더 해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3, 4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케이스를 좀 살펴볼까요? 네, 작년 합격생 중에 이제 의료전문법관을 꿈꿨던 친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요 사례는 제가 케이스 같은 경우에 좀 민감해가지고 굳이 넣어놓질 않았어요.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들한테 되게 겁을 많이 줘요. 이제 뭐 면접 질문 같은 거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 너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당연히 저희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설사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겪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제 자료집에는 좀 넣어놓진 않았습니다. 네, 의료전문법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내가 왜 의료전문법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와 의료전문법관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에요. 동기와 과정이 드러나게끔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의료전문법관이랑 진로를 확인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케이스 분석이나 사례 또는 전문가와 인터뷰. 이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와 인터뷰. 판사님들께 직접 이메일 쏴가지고 한 15통, 20통 쏜 것 같아요. 4개, 5개 정도 건진 것 같은데. 답장 4개, 5개 정도 건졌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판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컨설팅 받을 때 이제 첨사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거부터 물어보죠. 뭘 물어봐야 되죠? 제가 뭘 물어봐야 되죠? 이거부터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인문사회학적인 어떤 역량이나 자질이라고 한다면 이제 물론 판사라고 하지만 의료전문 판사니까 자신의 이제 자연과학적인 성향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사탐구 동아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어떤 판사의 역할, 증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 딥러닝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공부하고 했었던 자기소개서가 있었죠. 그럼 이런 자기소개서를 첨삭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가야 됩니다. 일단 막 처음에 이제 동기로서 모의 법정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너 혹시 요번에 그 김혜수 누님 나온 거 봤니? 소년범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니? 좀 보고 와. 엄마한테 좀 잠깐 OTT 좀 보고 온다 그래. 진로에 도움된다고 선생님 핑계 대고 갔다 와. 뭐 이런 얘기하고 실제로 참여법관 이런 거 이제 그 지방법원이 여기 수원에 있으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안내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이 찾아주고 의료분쟁 민사 사례 같은 거 같이 찾아주고 이러면서 이런 거 조사해봐.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거 PDF로 전달해주고 읽어가지고 와봤니? 어떤 게 있니? 그럼 해외 사례 같은 거 있어? 해외 사례 같은 거 모르겠다고? 조사해와. 그래놓고 괜히 다음 주 면접에 괜히 물어보고 답변 못하면 또 준비해오라고 하고 로테이션 잡죠. 판사님과 어떤 거 물어봐야 될까요? 처음에 우리 친구가 되게 좀 공격적으로 들고 왔어요. 무슨 요구하는 것처럼 판사님 이거 좀 내놔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고 와서 좀 이렇게 예의 바르게 쓰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뭐 촉법소년이 해마다 되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거 기분 탓이다. 실제로 데이터 보니까 촉법소년의 명수는 늘어나지 않았더라. 근데 범죄의 질이 나빠졌더라. 이런 거 통계 데이터 같이 찾아주고. 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물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학습한 경험을 면접에서 이제 쏟아낼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이런 걸 조사해본 경험에 따르면, 제가 이런 자료를 찾아본 것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면접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좀 빨리 넘길게요. 요거는 그냥 일부러 좀 도말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개가 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장단점, 덕목 뭐 이런 거 그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주 이런 외대부고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면접 질문 보시면 날짜 보면 7월부터 8월, 9월 매 주마다 이렇게 이제 면접 질문을 연습을 하면서 답변을 좀 날카롭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진 답변들을 가지고 다시 자기소개서에 녹여넣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전문 법관이 활성화되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답하고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일지 얘기해보세요 그랬는데 우려되는 부분을 답변을 못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그걸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답변을 확인해보고 조사하니까 어때?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 학습하면서 흥미로웠던 게 있어? 그럼 그 부분을 다시 자기소개서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도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딱 완성되고 나서 야 면접 들어가자 이건 없어요. 12월 될 때까지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안 돼요. 장담컨대. 그러니까 저희가 완성했어요 라고 어머님들한테 전화해도 10월에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뭔가 딴지를 걸어. 다른 엄마 아빠가 보기에 문장 구조가 이상해. 제출 시한은 12월 18일이니까 그때까지 계속 고치고 있는 거예요. 고치지 말라고 해도 고칩니다, 애들이. 그때가 되면. 근데 그 자기소개서 애초에 고쳐질 거라는 전제를 깔아요, 그때까지. 대신에 자기소개서가 초안이 잡혔을 때 그걸 토대로 면접을 하면서 이게 순환이 도는 거예요. 주도학습이 계속 올라가도록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외대부고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상상고입니다. 아까 외대부고 전국단위 얘기할 때 재수율 얘기하면서 재수하면은 공부한 거 사라지니까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상상고 보면 경쟁률이 전국단위 다 올랐죠. 이거는 이 상상고의 특징에 기인합니다. 상상고는 어느 학교 제일 많이 보내죠? 대학교? 의대 사관학교. 오히려 정부에서 홍보해준 꼴이 됐죠. 자, 의대 진짜 많이 가는데 작년에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죠. 의대 정원 증가. 의대 정원 증가가 재수율에 대한 리스크를 이겼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의대 정원이 증가할 거니까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그럼 어디냐? 상상고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률이 되게 큰 폭으로 오른 형태를 보였어요. 여자는 더 오르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여자도 오르고 남학생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6년, 7년간 처음으로 2대1을 넘었어요. 상상고는 남학생은 서류 탈락이 없던 학교였거든요. 작년에 서류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상상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필요한 게 국영수는 A가 되어야 되고요. 사회과학 중에 하나는 A여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개 학기를 보는데 3학년 2학기는 안 봐요. 근데 이 3개 학기에 대해서 사회과학, 사회순으로 B가 이렇게 엇갈려 있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사회랑 과학 중에 택하면 걔만 A 여부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학을 택하면 사회랑 역사가 B든 C든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 중에 하나만 계속 A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기소개서는 좀 특별하게 2,400자입니다. 통상 1,500자인데 이 학교는 2,400자인 이유가 독서를 3권을 써야 돼요. 그래서 1,000자 500자까지는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입니다. 여기서 좀 특징이 있다면 이 학교는 들어오고 싶은 이유와 들어와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상상고 들어와서 뭘 하겠다. 난 상상고가 이래서 좋다. 난 이래서 상상고를 알게 됐다. 관심 없습니다. 네, 딱 너 공부 뭐 했는데? 너 깊이 있는 활동 뭐 했는데? 너의 역량을 보여봐. 쓸데없는 글자수 낭비하지 말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짧게라도 써요. 이래서 나는 외대부고를 가고 싶어. 외대부고의 어떤 그런 창의성에 대한 외대부고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과 시너지가 나는 그런 학교 생활을 꿈꿔. 그래서 외대부고를 가고 싶어. 이런 멘트가 아예 없습니다. 네, 상상고는 그래서 왜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멘트보다 천자를 자신의 실험이나 이런 것들로 열심히 쓰려고 하면 되고요. 500글자는 인성 영역에 할당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서 3권을 300글자씩 3권 이렇게 해서 900글자를 써야 합니다. 이 책 3권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이 어느 정도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통상 진로적인 부분 한 권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책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책,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인 건데 자기계발서랑은 약간 다른 느낌의 성향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바뀌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책이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왕자나 영웅술사 같은 읽을 때마다 뭔가 교훈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류의 책도 괜찮아요. 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부여할 수 있는 책이면 한 권쯤이면 좋겠고요. 진로적인 책 한 권, 그리고 한 권은 뭐 인문학적인 책 한 권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읽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 때문이에요. 질문. 되게 다양한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을 책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무기가 많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진로 관련 책만 다 썼어요. 나 의사 되고 싶다 그래서 의대 관련 책만 다 썼어요. 골든아워, 닥터스 뭐 아니면은 이제 그 의사가 주인공인 여러 서적들 이런 것만 다 썼습니다. 근데 인문사회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얘기해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좀 돌리지 않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질문이 나오게 되니까 다양한 형태로 답변할 수 있는 책을 선택하게끔 저는 좀 종용하는 편입니다. 또한 독서 목록에 나와 있는 책에 대한 질문도 던져요. 최근에는 마이클 샌드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것들을 읽었던 양서니까 청소년 권장도서니까 그럼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은 친구들한테 좀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근거로 너희 학교가 정의로운지 한번 말해봐라. 이런 식의 면접 질문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됐죠. 자기소개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기소개서에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 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창의 융합 면접이 20분 문제 푸는 시간, 10분 동안 면접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수학, 과학 문제입니다. 내신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수학, 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형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경험이 좀 필요하고요. 인성 독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작년에 이제 혹시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칼부림이나 이런 거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 뭐 이제 엥겔 지수라던가 이런 수치에 대한 파악을 하는 문제들도 나왔고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재작년에는 아마 뭐 더글로리를 인상 깊게 보셨는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어떤 그 시대를 풍미하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면서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그런 경향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 문항 같은 경우도 정말 막 폭격하듯이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갑작스럽게 딜레마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서경민 선생님이 면접을 여기 이제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는 길에 할머니가 쓰러져 계셔. 근데 할머니를 돕다 보면 너는 설명이 늦을 것 같아.
이때 할머니를 도울래? 이런 류의 질문들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죠. 왜 물어보는 거냐 하면 이 학생이 이제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느냐 같은 그런 것들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작년 수리 여자가 이제 3번, 4번에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되게 나빴는데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저희가 도로명 주소 지금 쓰고 있지만 도로명 주소가 어떤 식으로 네이밍 되는지 알고 계신 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도로명 주소는 도로가 시작하면서부터 끝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20m 단위로 네이밍을 해요.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이 홀수, 오른쪽이 짝수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합니다. 이 네이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줘요. 그럼 이제 1번, 2번 질문은 이 지문을 잘 이해했느냐, 이 지문을 잘 이해했느냐를 먼저 물어보고요. 3번, 4번 문제는 완전 수학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풀면 조금 쉬운데 그 생각을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고요. 좌표 평면에 올려놓고 점을 찍어서 도형이 조건에 맞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넓이를 측정하는 그런 형태의 풀이입니다. 뭐 집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재밌겠죠. 풀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모호하게 이렇게 좀 해놨어요. 네. 이런 느낌의 풀이가 올해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필요했는데 한 가지 그림만 그리고 나머지 그림을 생각을 못한 경우가 좀 많아서 정답률이 좀 나빴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리과학 같은 문제들을 좀 접할 수 있는 데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필요하고 독서 같은 경우도 다양한 시사나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 뭐 학교 폭력에 대한 거, 코로나 보면서 이제 공정에 대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시험 못 보는데 내가 평균 점수를 받는다. 이게 공정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의 질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면 좋겠다. 여기까지 상상고였고요. 혹시 저희 아이가 따님이신 분? 우리 애는 딸이다. 네, 한 5분, 10분만 잠깐 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북일김천은 남자 학교입니다. 네, 북일김천은 남자 학교입니다. 지금 그래서 드는 이 불공정함이 여학생이 가지는 딜레마예요. 여학생은 쓸 수 있는 학교가 자사고로는 외대부고랑 상산고 외에는 저기 민사고나 인천 하늘고 정도, 지리적으로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도 좀 멀고, 상산고는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을 절반밖에 안 뽑습니다. 여학생을. 그러니까 여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자연계통 여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엄청 한정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조건을 보시면 자연계통 여학생이 국영수 중에 B가 뜨면 자사고 적고 일반고 가서 전략 짜야 돼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중요한 거예요. 자, 북일고 경쟁률이 남학교인데 이 경쟁률이 1.67에서 재작년에 엄청 크게 올랐다가 올해 좀 다운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요 2.38 경쟁률 찍었을 때 서류 탈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일이 옛날에는 경쟁률이 3점대를 찍던 좋은 학교였는데 후기 학교로 바뀌면서 경쟁률이 계속 1.5, 1.2, 1.4 이랬단 말이에요. 서류 탈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올해이면 그냥 프리패스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재작년에 경쟁률이 2.38을 찍으면서 서류 컷이 158.72, B가 2개 하고 예체능 B 하나 정도면 서류가 드랍되는. 그러니까 이제 쫄리죠. 이때까지만 해도 언니 B 한 3개 있어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드랍되니까 굉장히 압축됐습니다. 경쟁률이 2.12를 찍었는데 이때도 서류 드랍생이 있었습니다. 점수는 159.2 기준이고요. 159.2로 국영수 사과랑 은미체를 봅니다. 국영수 사과랑 은미체를 봅니다. 그래서 통상 3학년 때 B 뜨면 조금 애매해지고요. 2학년 1학기, 2학기 때 B 하나 정도면 쓸만하다. 자기소개서는 800자, 700자로 나눠져 있는데 800자에 나 왜 들어가고 싶어? 나 앞으로 뭐 할 거야? 인성 어때요? 그리고 나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주도학습.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면접이 남학교다 보니까 친남학생입니다. 이게 남학생들의 완전 맞춤식이에요. 말이 짧죠? 네, 길게 말 못해요. 그래서 앞에 보았던 그 수많은 제시문과 어려운 면접 질문 이런 게 없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말로 물어봅니다. 무슨 기업체 면접 같아요. 자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나? 뭐 이제 자네는 혹시 공부하면서 좀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뭔가? 뭐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나? 뭐 이런 느낌이죠. 기숙사에서 혹시 친구랑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건가? 뭐 이런 느낌.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기에는 면접 질문도 시간도 양식도 너무 맞지 않습니다. 외대보고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 한 장에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3개씩 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조건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고 뭐에 근거해서 말해보고 이런 상황이면 어떨 건지 말해봐라, 너의 생각을 말해봐라, 이런 식인데 이제 구두 면접입니다. 종이도 안 줘요. 말로 물어봅니다. 그럼 물어보는 시간, 답변하는 시간 있잖아요. 티키타카를 해야 되니까 7, 8분이지만 실제로 답변하는 시간은 6분 정도니까 6분만 물어보는 거죠. 1분 정도만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아이의 어떤 주도적인 것들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가 어렵죠. 성적이 좋은 건 이미 알아요. 그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태도. 저는 남자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차, 마초 같은. 선이 굵다라는 표현을 써요. 선이 얇은 친구들이 들어가서 적응하기 좀 어려워요. 엄마! 벌레야! 뭐 이런. 조금 힘들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막 계단에서 굴러도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면서 털려고 일어나는 그런 친구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천안 북일고 설명회를 가보시면 교장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기숙사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런 친구들을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좀 타인과 잘 지내고 건강한 유체, 건강한 정신 깃든다라는 그런 사상의 학교죠. 하나재단이고 야구로 따로 뽑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것들을 좀 좋아하고 실제로 그래서 선이 좀 굵직굵직한 까무잡잡한 친구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났을 때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면접 질문이 공통 질문이 없으니까 딱히 소개해드릴 건 없고요. 다음은 김천고입니다. 여전히 남학교고요. 조금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학교이긴 해요. 김천고등학교. 경북에 있고요. 남학교고요. 북일고랑 비슷하지만 조금 아쉬운 서울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어적으로 보면 북일보다 한 끗발 아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건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경쟁률을 보시면 조금 떨어졌는데 요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부일외고가 부산에 있던 외고가 자사고로 전환되면서 좀 그 경남 파이를 좀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경쟁률이 좀 나아졌고요. 국영수 사과 A면 됩니다. 국영수 사과가 A면 되는데 B가 2개까지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은 대체제가 좀 있어요. 외대보고 못 쓰는 형태에서 대체제가 북일이나 김천이나 몇 가지 대체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매년 여름에 경시대회를 봐요. 수학, 영어 경시대회를 봅니다. 경시대회니까 선행이 많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 학원 자체교재, 심화문제, 프라이드 시스템 이런 거 잘 풀 수 있으면 괜찮은 성적 낼 수 있습니다. 장려 이상 받으면 학교에서 전화 와요. 써보라고. 거의 프리패스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원자가 좀 분산돼서 경쟁률이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났다. 자기소개서는 1500자인데 이 자기소개서 좀 특이합니다. 얘들 보면 500, 500, 500으로 나눠져 있는데 무려 입학 후 활동계획을 500글자를 쓰라고 나와있어요. 지원 동기랑 주도학습을 합쳐서 500글자를 쓰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지금까지 앞서 상상고 1000글자, 외대보고는 주도학습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북일고는 700글자인데 이 학교는 지원 동기랑 주도학습 포함해서 500글자입니다. 지원 동기 한 200글자 쓰면 자기주도학습 쓸 수 있는 게 300글자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 네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보다 네가 앞으로 뭘 할지가 좀 궁금해. 네가 지금까지 좀 다소 부족해도 괜찮아. 너의 어떤 그 큰 계획이 있다면 그거 믿고 한번 와서 해봐. 이런 거죠. 그럼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서류 컷이 상당히 좀 러프하니까 면접이 조금 타이트합니다. 면접은 이제 공통 질문이 있고요. 8분 정도 준비 시간을 가지고 개별 질문 2개랑 같이 던져요. 그리고 그걸 2번 합니다. 토탈 16분의 준비 시간과 8분의 스피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 질문이 2개고 개별 질문이 4개다. 근데 2방에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형태입니다. 공통 질문의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김천고 공통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거시경제학의 누출과 주입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시했어요. 통상 이제 단어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누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를 사거나 지출이 일어나면 누출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경제학 입장에서는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주입이고 돈이 빠져나가면 누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면 시장 입장에서 누출인 거예요. 구매를 할 돈이 저축으로 빠졌으니까. 예, 그런 정의를 내려줘요. 그리고 나의 어떤 상황을 제시하죠. 철도 개설을 할 건데
정부랑 환경단체가 싸우려고 했는데 철도 개선이 무산됐다. 이런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 재심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영민이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40만 원 생활비 쓰고 주식 투자 20만 원 하고 예금 저축 40만 원 했어. 이거 주입인지 누출인지 확인해.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어때? 너 이해할 수 있겠어? 처음 보는 재심인데 국어 같은 느낌이죠? 그러면 저 입장에서 나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터널을 막는 것에 대한 지원자의 찬반 여부를 여기 구매력에 대한 누출과 주입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해서 이야기해보고 설명해봐라. 이런 류의 질문들이 공통 질문으로 나옵니다. 8분 정도 준비 시간이 있고 4분 정도 중에서 한 2분 정도 이 내용에 대한 스피치를 하게 돼요. 이런 것들도 이 학교의 특징에 맞춰서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다음은 외고 국제고입니다. 경기 지역의 외고는 총 8개, 국제고는 3개가 있는데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가 없는 지역에서 이 학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고는 전국 단위가 아니라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국제고는 자기네 지역에 국제고가 없으면 경기 지역이든 충북 지역이든 부산이든 이런 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준 전국 단위에 해당하고 여기는 이제 경기 지역에 해당하는데 다 노란색 불 들어와 있죠. 엄청 경쟁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토탈 25% 올랐는데 이게 외고 평균 증가율의 3배예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가 이제 좀 교육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좀 빨리 올라가는 편이고 특히 과천 안양에고는 기숙사가 없어요. 여기서 과천행고 하면 셔틀 타야 됩니다. 셔틀 운행을 하긴 해요. 저쪽에 그 분당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기숙사가 없는데 경쟁률이 크게 올랐죠. 그 전까지 미달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막 미달 0.93 막 이랬는데 수원외고 성남외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이렇게 또 큰 폭으로 올랐고요. 국제고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서류 탈락자가 그 전에 기준으로 안일하게 지원했다가 서류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류 기준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면접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꼼꼼하게 많이 출제가 됐죠. 걸러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 국어, 사회를 가지고 보는데 영어만 A면 감점은 안 당해요. 영어가 A면 됩니다. 영어는 다 A여야 되고요. 국어, 사회로 뭘 하냐면 동점자를 체외해 놓고 털어요. 너 혹시 국어 비니? 응, 드랍. 사회 비니? 드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영어, 국어, 사회가 올 A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를 쓸 때 별로 리스크 없이 그냥 일단 지원해 놓고 면접에 올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3학년 1학기 국어가 B야. 그러면 이제 눈치 지원해야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학과가 어딘가를 막 찾아다녀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수원외고 프랑스학과를 쓰려다가 성남외고 독일어학과를 쓰려다가 다시 중국어학과로 바꾸려고 했다가 막 지원 서류 3일 남았는데 자기소개서 써야 돼요. 그러면 이유가 외고국제고 자기소개서 탭에서 소개하겠지만 외고국제고 자기소개서는 왜 그 언어를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동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생활에 3분의 1을 일본어로 채울 건데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제 뽑기가 애매해지죠. 근데 학과가 바뀐다는 건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를 다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사회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변별력이 생기고 3학년 때 성적은 그냥 A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이제는. 지금 보면 3학년 때 A 비율이 80%가 넘는다는데 이것도 지금 약간 준 미달에 해당하는 몇몇 과천이나 안양외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사실상 수원, 성남외고는 다 A라고 봐요. 국제고는 애초에 2배수 선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2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A입니다. 수원, 성남외고 1.5배수 선발, 그리고 동탄국제고, 경기과천, 안양외고 2배수 선발인데 경기과천, 안양은 아직 2배수가 다 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B가 있어도 서류 탈락될 가능성은 없어요. 동탄국제고나 수원, 성남외고는 항상 저 배수를 넘는 경우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저 노란색 학교들을 쓸 때는 국어, 사회, 영어를 전부 다 A를 맞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부터 이제 내가 공부 어떤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랑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했고 조사했고 독일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으면 독일 문화권에 대한 관심, 일본에 대한 관심 가지고 있으면 일본 문화권에 대한 관심, 진로 영역이랑 같이 해서 이런 것들 많이들 보게끔 하고요. 자기소개서 양식 요거는 이게 이제 외대국어에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외고국제국 거를 외대국어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냥 이렇게 주니까. 그리고 설명회 때 다르게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자기소개서가 들어간다. 면접! 면접 질문이 중요하죠. 어차피 영어가 싹 다 A라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학교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동탄국제고는 공통 하나, 개별 2개 주고 5분 동안 준비시킨 다음에 답변 5분 동안 하게끔 하고요. 성남행과 작년에 한번 틀었습니다. 원래 5분 준비 시간 5분 스피치였는데 3분 3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줄었으니까 난이도가 좀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난이도는 그대로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래프 도표 해석이랑 역사적 상황에 대한 걸 묻는 문제였거든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수원외고는 경기도에 있는 외고국제고 중에서 제시문이 가장 길기로 유명합니다. 제시문을 읽느라 5분이 다 가요. 문제를 파악하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뭔가를 하라고 하죠. 시간관리 능력도 엄청나게 좀 따지는 편입니다. 공통이 2개인데 하나는 제시문으로 주고요. 하나는 그냥 문제가 뭔지 안 알려주고 마지막에 갑자기 구두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그 제시문을 받아들고 5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개별 질문 2개를 답변을 하고 1분을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원외고에서 자 그럼 지원자 이제 인성력 질문 드릴게요. 이러면서 상황을 얘기해주죠. 그랬을 때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경기외고는 공통 질문 없이 개별 질문만 합니다. 개별 질문만 2개씩 3분 해가지고 그러니까 2개 3분이라는 거예요. 1분 30초씩 2문제 하면 됩니다. 그거를 2개 부스에서 운영하니까 총 6분 4문항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동탄국제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탄국제고 기출문제가 보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투트랙이었어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사회적 규범으로 개인의 어떤 개인성을 짓밟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라는 그런 영역을 주고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이 상황을 1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보고 너라면 이걸 학급 대표로서 어떻게 처리할래? 같은 조별과제 딜레마 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5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찬반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할지를 미리 좀 전략을 세워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성남외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공황 때, 미국 대공황 때 도표를 가지고 와서 그 도표를 해석해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 나치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 재판의 역사적 의의를 설명해보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이제 다 제공해드린 거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요게 이제 원래 제시문이 훨씬 긴데 이게 여기다가 빽빽하게 채워놓으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요약을 좀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집단, 리더에게 필요한 힘, 오랜만에 보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공동체 생활에서 좀 완만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반박, 재반박해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준비가 필요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외고국제고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 이제 위의 변화, 이런 학점제나 이런 거에 대한 변화에서 또 웃음 짓는 학교가 하나 더 있죠.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입니다. 뭐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공주 사대부고랑 한일고등학교도 있고요. 유명한 학교들 중에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어요. 한민고등학교는 요번에 합격자 컷이 199점 얼마였다고요? 네, 뭐 그랬었죠. 왜냐면 군자녀 전형 외에 한 20자리밖에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자, 이 학교들의 특징은 뭐냐? 원래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평준화 지역과 다르게 들어갈 때부터 학교의 순위가 잡혀요. 이 학교가 이 지역 내 탑 학교. 제일 우수한 애들 쓸어 담는 학교. 얘는 2등, 얘는 3등. 무슨 그 저희가 이제 서영고, 중경외시, 뭐 이제 서성한 이런 거 하듯이 걔네들은 고등학교 티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옛날에 이제 뭐 안산 같은 경우에 동산고, 원곡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수지 인근도 마찬가지예요. 수지고, 풍덕, 홍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티어 나누듯이. 근데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신으로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으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뭐냐? 들어가서 좋은 점이 뭔데?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가 있는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만 추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비평준화 지역에 있고 입학 내신 컷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수한 애들이 모여요. 면학 분위기가 기가 막힙니다. 면학 분위기가 기가 막힌데 단점은 뭐예요? 수시는 포기해야죠. 이게 등급이 막 3등급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이게 진짜 엄청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전교 1등끼리 막 공부를 해버리니까 수시가 좀 힘든데 이번에 고교 학점제 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완화되죠. 리스크가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면학 분위기가 되게 좋은 데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면 또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 않을까? 기숙사 생활도 한대요. 아침 안 차려줘도 된다. 아침 안 차려줘도 된다.
그게 이제 되게 좋은 점이어가지고 이런 학교들의 내신 컷이 이제 양서 같은 경우가 전원기숙사에서 좀 높아요. 198점대 후반. 세마화성고가 동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네, 동탄 인근에 원래 세마고랑 와부고랑 세트였는데 와부는 저 멀리 이제 지금 거의 잊혀져 가고 있어요. 194.5.5 요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그 남양주 이쪽에 박혀있는. 그리고 이제 화성고 유명하죠? 화성고 유명합니다. 경화여고 광주에 있고 갈만하고 이게 여자들이 갈만한 학교죠. 가온고는 얘는 이제 학교 자체가 엄청 뛰어나다기보다는 어머님들이 원하는 리즈의 집합소 같은 느낌이에요. 기숙사를 70명 뽑는데 신축 기숙사고 알바트로스가 70명 뽑고 기숙사 컷 외 일반 컷은 낮아요. 그러니까 정원 중에 210명 중에 70명만 기숙사로 특별 관리해주고 나머지 컷은 낮으니까 우리 애가 기숙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각보다 좀 적은 노력으로 우수한 내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니즈에 부합되죠. 근데 물론 이제 좀 쥐어짜내지는 건 여기보단 좀 덜하죠. 그래서 니즈는 있는데 실제로 위의 학교들보다는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요게 기숙사 컷이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요게 200점 만점 내신 기준이에요. 내신 계산하는 거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냥 우리 아이가 2년 동안 학교 기말 끝났을 때 평균이 99점으로 2년 마무리하면 199입니다. 네. 학교 평균 99점으로 2년 마무리하면 199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물론 봉사활동 20시간 다 채우고 이거는 뭐만 해도 다 채우니까 옛날에 60시간이었는데 20시간이니까. 그리고 상장, 뭐 임원활동 이런 거 다 채웠을 때 전제하에 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198.6 정도면은 98.5 이상으로 계속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가중치가 있고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우리 아이가 그냥 평균이 딱 받았는데 97점, 96점이에요. 그럼 좀 애매하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교는 그냥 면접을 안 봐요 대신에.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자사고 외국 국제고는 면접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자사고 외국 국제고는 좀 외향적인 성향의 학생들에게 엄청 추천이 됩니다. 근데 성향은 내향적인데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제가 막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 한 명 진짜 두 분기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말 2마디 들었어요. 손을 그냥 들어요. 말을 안 해요. 정 내가 안 쳐다보면 선생님하고 3글자 얘기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공부는 엄청 잘하죠. 그런 친구들은 내신 컷으로만 우수한 학교가 되어 있는 이런 학교에 들어가는 걸 희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는 장점이 있죠.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왜 리스크가 제로냐? 원래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에 트라이를 할 때는 평준화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화성고에 지원 원서를 쓰는 순간 2지망, 3지망 같은 게 없어요. 화성고 드랍되면 화성으로 가야 됩니다. 화성에 미달란 학교가 있어야 돼요. 너무 무섭죠?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못 쓰면 이 학교가 우수한 인재를 다른 데서 못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랑 학부모님과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죠. 나는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난 우수한 애를 받고 싶어. 그러니까 기숙사 합격 여부,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의 합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드랍되는 학부모님들께 전화를 해줍니다. 네, 서류를 빼준다고 하죠. 그래서 화성고 입학사정관님이 뭐 이제 그 자사고 외국 그 특목고 모여라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딱 0점, 실제로요. 올해도 화성고 썼다가 서류 떨어진 친구 0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몇 점 이상이니까 서류 빼셔야 된다 이러면서 서류를 반려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게 지금 개편돼가지고 이 정도였는데 개편되기 전에 표준편차 들어갈 때 194점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마다 정보가 되게 폐쇄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위에서부터 쭉 어디 썼다가 원서 안 되는데 빼가지고 화성고 갔다가 화성고 안 되는데 경화여고 뺐다가 이거를 했었어요. 옛날에. 좋은 학교 들여보내려고. 그리고 여기서 서류를 빼면 그냥 일반고 평준화 지역 1지망부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안 해주려고 자꾸 해요. 자기가 일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도 이렇게 해서 이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향적이고 공부는 참 열심히 하는데 남 앞에서 말 잘하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학교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 입학하려면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소개서랑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을 거고요. 일단
현재 1,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2월 말 3월 초에 그 진로 학교생활 가이드 특강을 2시간짜리 2번으로 열 계획입니다. 이건 지금 설명의 자료에 없는데 재원생 기준으로 안내문을 내보낼 거예요. 그럼 요거에서 뭐 할 거냐? 선배들이 인터뷰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 자기 관련 활동들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된다. 근데 1, 2학년 때 어머님들이 아름아름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뭔가 활동을 물어보는 정도는 하지만 애들이 그런 동기부여를 엄마한테 들으면 안 하거든. 엄마가 뭘 알아. 근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 들으면 뭔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나랑 똑같은 얘기인데 선생님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합류를 시켜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게끔 유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1년치 이때 이런 거 챙겨야 되라는 플랜이나 독서 계획 같은 거 이런 책을 읽어보면 좋아. 진로 잡는 거. 지금 꿈이 없어요. 지금 방심하고 있으면 1학년 때 진로 희망사항 유튜버 찍혀서 나옵니다. 지금 1학년 입학 딱 해가지고 3월달에 진로조사 했는데 엄마한테 안 갖다 줘요. 유튜버 대통령 이런 거 찍어가지고 편의점 사장 뭐 이런 거 찍혀가지고 나와요. 답답하죠. 그러면 그 1학년 때 그런 활동을 많이 해요. 나의 꿈 20년 뒤에 명함 만들기 막 이제 내가 진로적인 부분에서 나의 꿈 발표하기 영어 다이얼로그 부분에서 나의 꿈에 대한 것들 어떤 보고서 제출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고서 내용이 뭐야? 편의점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을 잘 표출하기. 생활기록부에 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갑갑하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좀 가이드를 해놓는 게 좋다 이거죠.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가 있는데 내신 대비 중간중간에 수행평가 과정에서 내가 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탐구보고서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 부분도 제발 독서 기록장 좀 써서 내라. 우리 선배들 그렇게 후회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가이드해서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독서 목록도 좀 제공하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날 1시부터 3시인데 이게 과학이나 다른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영상까지 촬영해가지고 넘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2회에 5만 원으로 이렇게 측정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만 5천 원이었나? 네,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좀 가이드 특강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그 가이드에 맞춰갖고 뭔가 운행을 할 수 있으면 준비가 좀 되겠죠. 그래서 재원생분들은 수학 담임 선생님이 챙겨서 줄 거예요. 다음 주부터 나갈 겁니다. 혹시나 비재원생 현장 접수하신 분 있으면은 뭐 끝나고 뭐 저한테 잠깐 얘기하시거나 저한테 번호를 주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집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설 연휴 전까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17일 전까지 이렇게 모집을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3학년이 메인이죠. 저희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3은 이제 컨설팅을 직접 받아야 되는 구간인데 오리엔테이션을 4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일단 객관화해서 수업을 합니다. 내 생활 기록부를 스스로 분석하지 못한 학생은 애초에 자기소개서 그냥 남한테 맡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활 기록부 읽어보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고 내가 진로랑 꿈을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선배들 케이스 알려주고 이런 식의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제물이 나갑니다. 매주마다. 그 과제물을 해오고 나서 4주가 끝나서 마지막으로 그 과제물들을 쭉 조립하면 자기소개서 뼈대는 잡힐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제 1대1 첨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주 1회씩 미팅 해가지고 이건 다 했니? 저건 다 했니? 이건 새롭게 해보는 게 어때? 이 부분은 어때? 저 부분은 어때? 이제 검사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소개서 초안 나오면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서 면접에 대한 것들을 하고 이 면접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다시 녹여내고 자기소개서에 녹여놓은 내용을 다시 면접으로 집어넣고 이것들을 사이클을 돌리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집 같은 경우에는 3월, 5월, 7월 달에 이제 모집을 하고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써져 있어야 됩니다. 저때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는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7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0월 달에 오면 활동을 새로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학교 생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월 달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커리큘럼 가지고 있고요. 이 모집을 이제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보시면은 면접을 3월 달에 진행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좀 일찌감치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중간고사까지는 좀 보고 애들이랑 얘기를 좀 해볼래. 그러면 5월 달 모집. 그리고 이제 중간 기말까지 다 보고 나서 7월 시작하는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외고국제고랑 북일고들 같은 경우는 이때 와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 외대국어는 이때 시작하면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상상고 같은 경우도 이때 오면 조금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셔야 하는 형태입니다. 대규모 모집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교육평가연구소 사무실에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로드에서 누수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막 버스 시간이나 이런 거에서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비대면을 초이스해서 집에서 첨삭받고 들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첨삭을 메일링을 해서 서면으로 받고 또 이제 비대면으로 첨삭받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영상 처리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셀프 피드백 할 수 있게끔 하고 피드백 내용도 모두 들어가게끔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 설명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번 하는 마무리 멘트죠. 항상 지역 내 실력이라는 이야기 꼭 드리고요. 혹시나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저랑 저희 팀원들이 문의사항을 받아드릴 테니까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잠깐 남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감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었습니다. 차량 가져오신 분들은 10분 내로 출차해야 추가 요금